시작할까요? 예, 어떤 거 누르면 그 타이밍이 그 시간이 시작될까요? 제가 시작하면 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머 눌러주시고요. 발표 듣겠습니다. 네, 심사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류와 신통상 전략, 문화 콘텐츠와 교육의 융합으로서 하나의 제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로서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를 기존 문화 콘텐츠 전략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검토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서 가져왔고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통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서비스 통상 추진 방향에 기여를 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통상 전략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통상 전략이라는 건 새로운 통상 전략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2018년 4월 산자부 김현종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신 것과 같이 지금 FTA 전략에서 좀 한계가 봉착되어 있지 않았냐,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또는 4차 혁명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기술에 맞춰 우리나라가 통상 전략을 좀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을 그런 것을 이제 인지하면서 한번 전략을 짜 보았습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문화 콘텐츠 산업은 한류라는 이런 문화 열풍에 굉장히 직결된 산업입니다. 이 막상 지금 굉장히 한류 열풍이 뜨겁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수출 전략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계는 마냥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현 문화 콘텐츠 산업 통상 전략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FTA 강국으로서 많은 FTA를 체결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부분이 분명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제 창출 효과를 내는 것은 아시아 쪽에서 국한되지 않았다는 지역적인 한계에 대한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FTA 전반적인 이 양어 내용에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학계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점은 지속 가능성 불확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류와 직결된 문화 콘텐츠 산업이다 보니 한류의 열풍이 식으면 문화 콘텐츠 산업도 역시 불황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는 실제로 2015년 사드 배치 이후에 안보 넥서스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살짝 수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사진은 여러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BTS입니다. 저는 이 BTS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올린 것보다는 이 밑에 있는 이 기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이 한류 확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글 확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류의 열풍을 반영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진출은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만 그 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가적인 이런 한글에 대한 수요도 창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계신 심사위원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BTS는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대형 기획사에서 생산된 이러한 아이돌 그룹이 아닌 중소기업이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성공적인 사례로서 남았던 굉장히 유의미한 사례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FTA 정책에서 이제 산자부에서 FTA 정책을 계속 고려할 때 서비스 산업에 대한 비중은 더 이상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시장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서비스 산업을 반영한 FTA 정책은 더 이상 이제 꿈의 얘기가 아닌 정말 현실적인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FTA 정책에서 과연 한류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까? 또는 한류라는 이런 우리나라의 절대 우위를 반영한 FTA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한류와 FTA를 한번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당 지수는 코트라에서 제공한 지수이고요. 제가 연구를 위해서 그
그 FTA를 현재 체결한 국가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물론 한 EU FTA에 포함된 국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EU FTA에 포함된 국가와 현재 노란색으로 칠해진 국가를 동시에 확인해 봐왔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한류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국가와 우리나라가 현재 FTA를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즉 한류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서 FTA를 조금 좀 그 발전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제 본격적인 연구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현재 FTA 강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견의 여지는 없습니다. FTA 강국으로서 더 한국화된 FTA 정책은 무엇일까? 더 한국화된 표현이란 말은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절대 우위라는 한류를 활용한 FTA 정책은 무엇일까? 두 번째, 그럼 이러한 한류를 반영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위한 FTA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할 수 있는 또 뭐 조건에 부합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드립니다. 분석 틀입니다. 모든 논문은 어떠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할 때 분석 틀이 필요합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총 3가지 전제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전략이란 융합, 복합 또는 신기술 또는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제가 전제 조건을 설정하였고, 두 번째, 기존에 많이 제기되었던 한계를 극복하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재 문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대한국발 수출 사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카이스트 정보 미디어 센터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대로 지금 현재 2018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았고요. 이제 넘어가서 특정 산업, 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이 음악 사업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 전략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이거는 올리버 앤 올범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제작한 Value Chain for Music, 그러니까 음악 산업에서 어떻게 생산자가 이익을 창출해내는가라는 것을 보여준 분석들입니다. 기존에 보시면 뭐 티켓셀러, 숍, 라디오 스테이션, 페이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뭐 멜론 같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일부분으로 생각이 되었으나 한번 그 융합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대에 맞는 전략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 판단으로서는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가 추가적인 카테고리로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럼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는 한류와 현존하는 통상 전략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면 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적실성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2가지 FTA 양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양어 내용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한중 FTA와 한 EU FTA를 검토해 본 결과, 첫 번째, 한중 FTA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FTA는 기존 WTO 체제보다 조금 더 장벽을 낮추자는 매우 좋은 의미가 있으나 문화 콘텐츠 산업에 국한된 FTA 체결 양어각서를 검토해본 결과 여전히 장벽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판단으로 해봤을 때 중국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우리나라의 기대만큼 그렇게 오픈할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 EU FTA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EU FTA 양어각서 중에 한계점으로 코트라에서 지적한 부분은 양어각서의 내용이 매우 TV 산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V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문화 콘텐츠에서 다룬 다른 산업, 음악 산업, 영화 산업과 같은 부분이 좀 제한을 받게 되고, 심지어 양어각서를 체결했던 TV 산업에조차도 이러한 리미테이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FTA 정책은 기존에서 학계에서 제기한
이런 세 가지 전제 조건, 지속 가능성에 기여함,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도 원활하게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대에 맡고 있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뭔가 우리가 그런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들고 왔는지 아마 여기 계신 심사위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는 뭐 아예 그 생소한 얘기는 아닙니다. 엠넷에서 최근에 방송한 프로듀스 101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일본에서 활발하게 탑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AKB48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우리나라의 연습생 신분으로 와서 우리나라의 연습생들과 서바이벌을 통해서 아이돌을 활동하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톱스타가 어떠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 연습생 신분으로서 해외에 진출을 하여서 연습생 신분으로서 거기서 가수 데뷔를 하려는 이러한 굉장히 신기한 그림을 담고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즉슨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라는 이런 우리나라가 현재 세팅해 놓은 글로벌 스탠다드,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수요가 해외에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고,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 한국만의 그런 갖고 있는 노하우를 무조건 배워야 돼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는 그럼 과연 어떤 산업을 융합 또는 복합한 도출된 상태인 건지.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는 기존의 문화 콘텐츠 사업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그 연습생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문화 콘텐츠와 그리고 또 기존의 교육 서비스로 또 이렇게 국한되지 않았던 것을 융합한 복합적인 하나의 도출된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융합과 복합된 결과물은 학계에서 전망한 것처럼 파생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 댄스, 보컬 트레이너 또는 언어 강사를 파견할 수 있고, 이는 파견뿐만 아니고 그 해당 내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프로듀서 거기에 그 나라의 프로듀서, 댄스, 보컬 트레이너, 언어 강사를 또 교육해야 된다는 이러한 창출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는 단순한 소비재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소비재라는 어떤 음악을 듣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돌 트레이닝 서비스의 또 하나의 목표는 해당 국가의 내수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 소비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지 내수 시장 진출에 굉장히 용이한 방법일 수 있고, 두 번째, 교육을 통해서 한국 소프트 파워에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한국발 엔터테인먼트 수출이 아닌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업 트렌드로 변형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 중심 대기업들처럼 더 이상 제조업 중심 대기업들은 한국발 수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삼성전자가 한국발 수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조업 중심 대기업처럼 똑같이 문화 콘텐츠도 적극적인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하는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수출을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그 해당 내수 시장에서 안정화, 로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통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2015년 사드 배치 이후에 안보라는 외생 변수가 통상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바로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한류 열풍이 식고 이거로 인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조금 수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BTS라는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류에 새로운 봄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기적적인 경험적 사례에 의존을 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BTS라는 이런 특별한 사례에 의존을 해야 될까요? 신통상 전략이란 안보 경제 넥서스에서 자유로운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기존의 문화 콘텐츠로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산업을 다른 산업과 융합하여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두 번째, 한류와 문화 콘텐츠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전략. 마지막으로 현재 문화 콘텐츠 사업이 글로벌 사업으로 변형되고 있는 패러다임을 반영한 통상 전략.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안보라는 외생 변수에서 자유로운 우리가 꾸준히 통상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요니 0302 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한류, 아이돌, K-팝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데요. 이 열풍을 지속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한 방향을 제시한 연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대학원생 논문의 두 번째 팀인 애프터 팀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타이머를 누르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제2회 통상정책 토론 논문 발표대회 대학원생 논문 부문 발표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공정호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받아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설레고 영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애프터팀의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논문의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현황과 정책 재현, 베트남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를 중심으로입니다. 본 논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도 이 순서에 따라 약 20분간 진행될 것이며 원활한 내용 전달을 위해 논문 내용 중 주된 논의만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화로 인해 환경 문제 등 국경을 초월한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 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빈곤 해소를 비롯한 개도국의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의 번영과 안정도 달성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조의 패러다임 또한 과거의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확장되어 상호 의존적인 상생과 포용의 맥락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 원조 사회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원조 효과성의 제고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관련 논의와 협의 끝에 개도국의 무역 역량을 증진시켜 경제 발전을 도모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로 포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빈곤 문제 퇴치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2005년 파리 선언과 제6차 WTO 홍콩 강요회의를 통해 국제 원조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며 개도국의 무역 역량 증진을 위한 집중 원조 전략 및 지침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다룰 무역을 위한 원조 Aid for Trade 개념입니다. 이 AFT는 오늘날 선진 공여국들과 국제 원조 기구들의 원조 전략의 기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원조 패러다임인 AFT를 통해 한국의 현행 원조 전략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내어 미비점을 보완할 정책 전략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원국들에 대한 원조 효과성 강화와 더불어 수원국들이 경제 성장을 통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 증대를 통해 상생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이 가장 많이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인 베트남을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AFT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기존 연구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실증 분석을 토대로 ODA와 AFT가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것과 둘째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의 ODA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 ODA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고찰입니다.
먼저 공적 개발 원조 ODA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ODA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 혹은 국제기구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기술 협력에 원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공여 주체가 공적 기관인 개발 원조를 뜻합니다. 한편 무역을 위한 원조 AFT란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 증진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자생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일종의 원조 전략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개발도상국들의 무역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무역 정책 및 규정, 무역 관련 인프라, 생산 역량 강화, 무역 관련 조정 등 4가지로 구분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원조 방안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AFT는 배가 고픈 사람에게 생선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닌 낚싯대를 주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AFT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조 효과성 및 개발 효과성이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AFT가 발생시키는 효과가 수원국의 특성별로 상이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AFT는 개도국의 무역 역량 증대를 통한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OECD와 WTO의 실증 연구 결과 공여국의 AFT 부문에 대한 1달러의 투자는 수원국에서 많게는 20달러의 수출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AFT의 긍정적 효과로는 수원국의 무역 비용 감소, 고용 창출, 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 등 다양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 원조 사회에서 AFT는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그 중요성과 규모가 증대되어 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연도별 ODA 및 AFT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FT의 경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2006년 이후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볼 때 AFT 분야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 역량 구축 분야이며 무역 관련 인프라 분야도 점차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경제 사회와 AF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개관 중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자면 베트남은 가파르게 성장 중인 신흥 성장국이며 한국의 3대 수출 시장이자 8대 수입국입니다. 또한 2008년 이후 한국의 제1회 ODA 대상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베트남과 한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전반에 걸쳐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의 측면에서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 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보시면 인프라 분야에 대한 개선 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왔습니다. 사회경제개발 계획 전략을 수립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 고급 인력 육성, 인프라 확충 등 3가지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개발 전략의 시행에 있어서 자국 역량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ODA 재원의 유치 및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써왔습니다. 더욱이 ODA 재원 배분 우선순위 정책에서도 무역을 우선 분야로 선정하는 듯 AFT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표명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역 관련 인프라 부문에 대한 수요를 중점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공여국들의 적극적인 원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베트남의 경우 ODA 중 AFT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는 ODA 전체와 그중 AFT에 해당 분야만을 간략히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표를 보시면 AFT 관련 논의가 가속화된 2007년 대비 2016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베트남에서 무역 관련 인프라 지원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중 약 76%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여국들이 국제적 원조 패러다임의 전환 및 베트남 정부 정책에 따라 원조 수요에 충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내부 및 외부의 연구들을 통해 이러한 AFT 분야에 집중된 원조가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베트남 AFT 추진 성과 부분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ODA 지원을 가속하였습니다. 특히 원조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대한 국가 협력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밝히기를 베트남의 사회경제 개발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함으로써 베트남의 발전과 빈곤 감소에 공헌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 협력 증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목표를 표명하였습니다. 그중 베트남의 개발 수요 및 한국의 강점과 원조 분업 등을 고려하여 중점 협력 분야로 교통, 교육, 공공행정,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또 그 결과 그 중점 협력 분야들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게 된 것은 AFT의 무역 관련 인프라 부분 중 운송 및 저장에 해당되는 교통 분야이며 2010년 이후 베트남에 공여한 ODA 전체 중 절반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모를 AFT 분야로 한정지어 볼 경우 교통 분야가 속해 있는 운송 및 저장 부문의 비중은 2016년 기준 약 87.3%에 달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대베트남 AFT 관련 주요 지원 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은 무역 관련 정책 및 규정 부문의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는 유상원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행한 것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인 EDCF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베트남 AFT는 EDCF의 교통 인프라 지원 사업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DCF가 설립된 이후 2017년까지 베트남에 시행한 교통 인프라 지원 사업 중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일부 집행된 총 13개의 사업에 대해 문헌 연구를 토대로 성과를 교차 검증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패널 회계 분석, 산업 연관 분석과 더불어 대표적 사업 사례인 하노이 하이퐁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직간접적 편익을 검토한 결과 모든 연구들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연구 내용을 자세히 전달드리기엔 어렵고 연구 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더욱이 EDCF의 교통 인프라 지원 사업은 평균 증여율과 양화성 수준이 각각 81.1%와 71.75%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원국에 보다 실질적으로 원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사점 및 AFT 정책 제언입니다. 한편 OECD 개발 원조위원회에서는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평가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각 평가 기준별로 앞서 제시한 한국의 대베트남 AFT 지원 사업의 시사점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적합성은 지원 사업의 방향성이 수원국의 개발 전략에 적합한지 혹은 지원 사업이 공여국 내부의 정책 전략과 적합한지를 보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베트남의 사회 경제 개발 전략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수용하여 베트남에 대한 국가 협력 전략을 세워 교통 인프라 등 중점 협력 분야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AFT 지원 사업은 수원국인 베트남의 원조 수요에 따라 매우 적합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원 사업이 내부의 ODA 정책, 특히 AFT에 적합한가를 따져볼 경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성의 측면입니다. 이 중 효과성은 사업의 산출량을 확인하여 효율성은 사업에 투입된 자원과 산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영향력은 직간접적 파급 효과를 파악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AFT 지원 사업의 경제성은 앞서 제시한 성과 분석을 통해 거시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적 효과 및 직간접적 편익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한국의 원조 재원 규모 자체의 부족으로 인하여 베트남 제1의 공여국인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산출 효과량이 미약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이 베트남에 대해 지원한 ODA 및 AFT 분야 규모와 비교했을 때 각각 8.8배와 10배가량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특히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무역 관련 인프라 부문 중 교통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교통 분야 지원 규모가 약 6.5억 달러로 한국의 약 6.8배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는 2016년 교통 분야 지원 사업을 통해 일본이 창출한 경제적 효과 또한 한국의 6.8배에 달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지원 금액의 총량 차이는 한국이 DAC에 가입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후발 공여국이라는 점과 일본과의 국가 경제력의 상대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을 일본이 아닌 DAC 회원국 전체로 넓혀보아도 한국의 2016년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은 0.14% 수준으로 EU를 제외한 DAC 회원국 29개국 중 24위에 해당하며 원조 규모 면에서도 16위에 위치한 만큼 절대량이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원조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선 원조량의 총액을 늘리고 AFT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에 대해 국내 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개선점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은 사업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원 효과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혹은 유지를 위한 사후 조치가 시행되는지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AFT인 교통 인프라 지원은 사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분야별 국제개발 협력 기본 계획에서도 원조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강조하며 사업 사전 조사 및 검토 강화, 후속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 사업 사후 관리 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후 관리 지침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AFT 지원 사업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수원국 수요를 공략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의 한정적인 원조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은 AFT의 효과성을 인지하고 베트남에서의 무역 역량 강화를 주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 수원국의 수요 및 자국의 강점만을 고려해서 내려진 통계적, 결과론적 AFT입니다. 다시 말해 무역 역량 증진에 대한 목적 의식을 바탕으로 교통 분야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원조 및 개발 효과성을 위해 교통 분야에 지원한 것이 무역 관련 인프라 범주의 통계적 결과로서 반영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원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AFT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원조 기구 및 선진 공여국들은 AFT에 대한 중요성을 견지하여 이를 중점 사안으로 다루며 AFT 정책과 추진 체계를 구축 및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AFT 전반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전략 등이 작성된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략 지침의 부재는 원조 사업의 구성에 있어서 무역 진행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게 되고 부차적인 것으로 지부하게 됩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는 선진 공여국들의 AFT 전략 지침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선진 공여국들은 모두 AFT를 중점 원조 분야로 설정하고 전략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행 원조 체계는 후발 공여국으로서의 한계점을 고려했을 때 유의미하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한 DAC 가입 이후 매년 적극적으로 원조액을 늘림으로써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의 노력은 선진국으로서의 리더십과 책임감을 잘 보여준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조액 총량의 증액은 단기간 내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사선책으로서 현행 수준의 재원을 AFT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효과성이 검증된 AFT를 국제개발협력계획의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 나아가 수립된 정책 지침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의 검토부터 종료 후 사후 관리 및 성과 평가까지 원조 사업 전반에 걸쳐 이를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책 수립 프레임워크와 평가 기준의 청사진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AFT 지원 사업 수립에 관한 프레임워크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조 사업을 검토 및 설계하고 시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AFT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첫 단계로 검토 및 계획 수립에 있어서 우선 적합성 및 타당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업 목적 및 예상되는 산출 성과가 AFT의 목적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지원 사업의 설계에 있어선 성과 목표를 설정하면서 AFT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을 중심으로 예상 성과치를 추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AFT 분야 간 통합적인 지원을 전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역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항만과 연결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EDCF 주관으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현지 노동자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철도 관련 사업 및 직업 교육을 코이카의 주관으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조 사업 간 효율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실질적 혜택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평가 부문에 있어서 DAC 개발 원조 평가 기준을 토대로 무역 분야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시사점 및 미비점을 토대로 추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AFT 지원 사업 평가 지침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의 측면에서 사업 종료 후에도 AFT의 측면에서 여전히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제시된 표는 AFT 지원 사업 평가 지침 수립을 위한 개괄적 모형입니다. 대범주로서 적합성, 경제성, 지속 가능성, 범분야 이슈로 나뉘어져 있으며 분야별로 어떤 관점에서 지원 사업의 AFT 부합성을 평가해야 하는지 제시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만을 살펴보면 먼저 적합성 범주의 경우 지원 사업의 산출물이 수원국의 무역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성 범주는 사업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수원국 무역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사후 관리를 통한 수원국의 혜택 증진 및 계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분야 주제는 사업의 투명성, 환경성, 인권 문제 등을 포괄하는 범주입니다. 결론입니다. 연구 요약 및 의의, 한계점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후발 공여국인 한국이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수원국에 대한 원조 효과성 및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여 수원국을 국제 통상에 적극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오늘날 국제 원조의 패러다임인 AFT의 관점에서 한국의 최대 수원국인 베트남에 대한 ODA 전략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의 원조 수요를 중심으로 AFT로 분류되는 무역 관련 인프라 분야, 특히 교통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파악했고, 이를 통해 베트남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DAC 개발 원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원조량 증액 및 AFT 비중 증대의 필요성과 함께 무엇보다도 한국의 원조 개발 정책에서 AFT에 대한 전략 지침이 부재한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한국의 대베트남 AFT는 통계적, 결과론적 AFT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AFT 자체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전략의 수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향후 AFT를 위한 지원 사업의 계획 방안에 대한 시행 단계별 프레임워크 및 지원 사업의 평가 지침에 대한 청사진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본 연구의 목적상 주된 논의가 한국의 AFT 정책에 대한 발전 방향 및 제언이었기 때문에 연구의 우선순위상 지원 사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이 문헌 연구로만 진행된 점입니다. 또한 AFT 정책 제언에 있어서 현재 한국의 AFT 관련 지침 및 전략이 부재함과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기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베트남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한국의 원조만을 분석한 것으로서 원조 효과성은 수원국의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때문에 개도국 전체에 일반화시키기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연구를 향후 보다 발전시킬 방안으로서는 우선 AFT에 대한 선진 공유국들의 전략 지침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에 적합한 형태의 AFT 정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한국형 AFT 정책을 바탕으로 원조 사업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기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원 사업의 종료 이후 AFT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 문항 및 평가 틀을 제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절대 빈곤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인 1995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지원받는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원조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고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00년에 원조 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2010년엔 개발원조위원회의 가입이 승인됨에 따라 선진 공유국 반열에 오르며 불과 반세기 만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유국으로 전환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엔 국제개발 원조 분야의 최고 권위의 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 제4차 원조 효과 고위급 회의가 바로 부산에서 개최되었을 만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20분이 지났습니다. 발표를 중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